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간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이쪽 기사군요. 양대 노총 타워 크레인 파업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100여 곳이 마비다. 지금 타워 크레인의 80%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 지연 등 여파가 우려된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중에 골자 중에 하나는요. 소형 크레인 사용을 좀 막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보시죠. 자, 헝가리 유람선 참사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부들 선체 바깥에서 여성 실종자 첫 수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침몰 엿새째 수습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부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뉴브강 하류에서도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주검 일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지금 신원 확인 중이고 헝가리 정부는 이르면 5일 선체를 인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뒤에 연합사가 꾸려지죠. 한국군 대장이 이 연합사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전시에 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연합사령관 합참의장이 겸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별도의 연합사령관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사는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서울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평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줄인다. 지난해 폭염이죠.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좀 난방비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요. 올 여름철 역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안을 어제 정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아무튼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문제예요. 이달 중 확정한다. 그리고 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하는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회 파행 속 토론 배틀. 어젯밤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3, 4, 1원. 말은 하되 3번 먼저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 이거 잘 안 지켜지나 봅니다. 대통령의 주치 어제 새로 임명이 됐고요. 극한 직업 치킨집.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토론 배틀. 2명의 인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합동방송 홍카레오.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를 합해서 홍카레오라고 어제 토론 배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만났습니다. 오전에 만나서 녹화를 했고요. 어젯밤 10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시간은 한 150분 정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참 많은 주제, 10개 주제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대선 토론 때 무슨 토론회를 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왔어요. 주제는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야당의 독재 후회라니 유시민,
전두환 옹호 세력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맞서는 토론도 벌였다고 하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유, 북한 괴물로 보면 답 없다. 홍, 그럼 김정은 체제 옳은 일이냐. 이렇게 또 토론이 벌어졌어요. 전국 대북 전환 등 10개 주제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었는데 150분, 50분이 초과됐군요. 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유, 서로 잘 알 수 있게 됐다. 어제 녹화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홍, 진영 간 증오 없어졌으면 좀 한다. 증오와 분노가 좀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어제 토론의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실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홍카레오. 몸값 올리며 윈윈 게임이다. 아, 몸값을 올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기 내용 좀 더 보면요. 국회 파행 속 타협 이미지 연출을 했다. 현실 정치인보다 낫다는 인상을 줬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요. 안 열리고 있어요. 토론회도 뭐고. 토론회는커녕 뭘 열려야지 뭘 토론할 거 아닙니까? 자, 야당 억압 이해 안 된다. 뭐 곳곳에서 충돌도 벌였다. 당연하죠. 생각이 아주 다른 두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토론회의 아주 결정적 장면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좌파 독재라고 그러니까 아니 물론 대통령이 야당과 좀 대화가 너무 적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독재라고 그래버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아, 독재는 아니고 광풍 시대다. 지금 군사 독재보다 더 교묘하게 억압을 한다. 어떻게 해요?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최근까지도 날 조사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 잘했던 건데.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어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는 안 해봤지만. 네, 어제 뭐 토론회가 150분 진행됐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앞부분, 이른바 이제 좌파 독재 논란 관련된 부분만 먼저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좀 추가로 준비돼 있어서 중간중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선 논설위원. 아까 기사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파행 속 타협 이미지 연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을 따지자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 만나서 이런 토론회 하면 좀 안 될까요? 당연히 국회에서 예. 현실 정치인들이 예. 지금 이 원외 정치인들보다는 현실 정치인들이 예. 타협을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면은 예.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 예. 한데 일단 외에 계신 두 분도 예.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의 토론도 굉장히 저는 반갑게 봤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예. 다만 이제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예. 두 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지 예. 그 어떤 해법은 뭐 그렇겠죠. 찾지 못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예. 이제 유튜브에서 두 분 다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예. 그리고 또 정치적 무게가 있는 분들이고 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토론의 방식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지금 방송에도 이미 예.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토론 프로그램이 MBN만 있습니다. 하더라도 판도라에서 정두원 전 의원, 예. 뭐 정청래 전 의원 재밌게 토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두 분도 자주 앞으로 만나서 이런 예.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힘 빼시고 방송에도 나오셔가지고 예. 국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송에서 힘 예. 빼시고 토론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녹화가 끝난 뒤에 표정들이 괜찮았어요. 기자들이 보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증오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만나서 토론 좀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서로를 좀 잘 알게 됐다. 생각은 다르지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배재정 전 의원. 아까 저희가 봤던 기사 중에도 두 사람 입장에서는 윈윈이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 가질 거 손해볼 거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제가 이 MBN으로 지금 오면서 조금 배속을 빨리 해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들으면서 오셨군요. 그래도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들으면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제 관전평은 좀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좀 미안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좀 의문의 일패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황 대표를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있는 분이고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빼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구원투수로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토론을 제가 듣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마치 사회자같이 홍 전 대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홍 전 대표가 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준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야권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홍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대중에게 좀 아로새겨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뭐 제 관전평입니다만. 상대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뭔가 의문의 일패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뭐 저의 개인적인 평인데 그런 걸 떠나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가짜 뉴스도 그동안 많이 양산이 되고 서로 극단적인 논쟁을 많이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대표 주자분들이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대화와 타협을 많이 원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서로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길만 갈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우리 최 위원께서 방송에 이미 많은 토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개별적인 사안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들이 기존 방송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양 진영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이번 방송에 이번 유튜브 방송에 좀 접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영선 의원님하고 배지정 전 의원이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유튜브 방송이라고 통상 말하면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일방적 주장과 한쪽의 의견만 집중으로 나오는 게 유튜브 방송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어제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서 섞여 있었다. 그래서 관심을 끈다. 뭐 그렇게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뭐니 해도 두 분이 워낙 유명하고 말씀을 재밌게 하니까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선 얘기 살짝 하셨는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유시민 대선 나갈 일 없다. 어제도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반면에 홍준표 불펜 투수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갈 일 없다. 여기는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선과 본인의 대선 관련된 거취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어제 유튜브 첫 공동방송이다. 자유 위에 평생 싸웠다. 그러자 홍, 민주화 운동했다고 훈장처럼 우려먹어서는 안 돼. 또 이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발언들이 강하지만요. 어제는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대선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쪽 봐주시죠. 대권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유 이사장은 절대로 나갈 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반면에 홍 전 대표는 물러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유력 주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다시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나는 불펜 투수다. 불펜 투수는 좀 위기 때 투입되는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내가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어제 토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 한 10여 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혹시 뭐 본인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저는 당원도 아니에요. 당원도 아니고.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불펜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을
지금 뭐 주전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그 주전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뭐 대선 관련해서 꽤 뭐 농담 삼아 한 말 같기도 하지만 꽤 뼈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지만요, 뒤에 배경이 하얀 바탕에 의자가 3개 놓고 뭐 타의자와 함께 하니까요, 확실히 집중도가 좀 있네요. 영화에서 본 장면 같기도 하고요. 저렇게 배경을 하얗게 하고 나와 있는 모습이. 자, 유관한 변호사. 예. 홍준표 전 대표 불펜 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지금 한국당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예. 홍준표 대표의 저 발언이 한국당 내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본인의 의사 정도로 끝나고 말까요? 뭐 당연히 본인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예.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어. 본인 스스로 말 속에서도 예. 지금 이제 주전 투수가 잘하면 뭐 그대로 갈 것이고 잘 못하면 불펜 투수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주전 투수는 누굴까요? 뭐 국민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굳이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뭐 아마 의미상으로는 대표를 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당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어도 예. 주전 투수가 마치 뭐 주전 투수가 지금 뭐 흔들림이 없는데 예. 불펜 투수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예. 그런 차원을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 예. 다만 누구나 다 정치인으로서 과거 이미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관심은 있겠죠. 예. 그럴 때 만약에 진짜로 주전 투수가 흔들리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은 또 마찬가지로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은 지금 당원도 아니라 그러지만 예. 당원은 아니고 뭐 야구단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팬으로서 더 많은 야구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한마디가 예. 여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도 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당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다. 예. 그렇게 본다면 언제든지 불펜 투수가 아니라 예. 바로 장밖에서 주전 투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답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일단 두 인물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국회 쪽에서 좀 자극받고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예. 그냥 두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치계를 둘러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극단으로 쪼개진 목소리만 나오고 양쪽에 지지하는 분들은 또 아예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더 그 현재 정치인들도 편승을 해서 예. 각자의 어떤 지지층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두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데 예. 그러면서도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저는 또 한 가지 참 놀랐던 게 예. 홍 전 대표가 어제처럼 말씀을 부드럽게 하는 거를 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그래서, 비해서. 네, 평소가 아니라 홍 전 대표 최근 그러니까 현실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막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친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독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고 왜 내가 막말이냐고 반론도 하셨지만 어쨌든 언론에서조차도 지적을 했는데 예. 어제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어제 빨간 타이도 안 매셨습니다. 저 공식석상에 빨간 타이 안 매고 토론에 예.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야, 홍 전 대표가 불펜에서 계신 게 아니라 몸 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기서. 오히려 지금 극단적으로 보이는 예. 막말이나 이런 얘기들은 홍 전 대표 자리를 이어서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 계층이 예. 자유한국당에 오려면 내가 오히려 이미지 변신을 해서 내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까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규환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들 어제 뭐 모임을 보고 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 예. 두 분 다 의문의 1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의문의 1패에 1승이요? 대해서는 우리 한교안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의문의 1패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의 1패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어떤 왜냐하면 이유입니까? 지금 사실은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이 양보를 하신 거예요.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도 된다. 뭐 두 분 다 이제 거의 막상막하니까 두 분 다 예. 상승 효과를 위해서 만났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어느 한 분이 만나 좋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게 그렇죠. 된 것인데 먼저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각당 대표와 회담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까 뭐 우리 그러니까 야당 분들을 왜 불러서 만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재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예.
유시민 이사장이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뭐 대화를 이끌어가고 얘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의문의 일피라 얘기했는데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각각 다 만나서 저렇게 충분하게 얘기할 시간을 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의문의 일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뭐 황교안 대표도 의문의 일패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의 일패다. 지금 각각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배재정 전원께서는 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실의 대통령이시고요. 현실 권력인데 그렇죠. 뭐 굳이 미래 권력에 그 대해서 말씀이신 것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토론 배틀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인물로까지 지금 이게 얘기가 퍼졌는데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막말과 관련해서 두 분이 또 토론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유 장관이 야당할 때도 아주 못된 소리 저요? 했어. 그랬어요. 못된 소리 많이 했어. 그러긴 했죠. 나도 야당을 할 때 못된 소리 많이 했고. 빨강정이로 아니, 가만히 있어. 왜 그 야당을 할 때는 못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야당은 힘이 없어요. 그건 다음 주제에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국내 정치에 있습니다. 한 방에 가슴에 찔리는 소리를 해줘야 된다. 야구할 때 너무 상대방 타자가 잘 치면 빈볼 한 번씩 던지고 그러는 거잖아. 머리에 맞추면 안 되지. 네. 정치권에서 뭐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있었던 거친 말, 막말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나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에 다 뼈들이 있어요. 야당 때 다 그러지 않았냐, 뭐 지금은 또 안 그런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질타들이 다 섞여 있는 발언들이 아닌가 합니다. 자, 막말하니까요.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요. 본인은 물론 다른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막말 경고한 날 한성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입니다. 현역 의원이죠. 바닥에 앉은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하네. 걸레질. 걸레질이란 표현은요. 아무리 좋게 들어도 좋게 들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일을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면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황, 3번 생각하고 말해달라. 한,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고생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3, 4 이런 경고도 안 먹힌 거친 입이다. 3번 생각하고 말하라. 뭐 3, 4 이런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사 이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한 뒤에 말을 하라는 뜻도 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부에도 한성교 바닥에 앉은 기자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걸레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당과 관련해서 막말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한성교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당 사무처 직원들 향해서 욕설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일단 해명을 했어요, 어제. 비판이 커지자 한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상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한성교 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보시죠.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또 뭐 여당의 말씀도 있고 또 국민들의 말씀도 계십니다. 저희 당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 사실을 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각별히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저 발언을 하기 직전에 이제 걸레질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걸레질이란 표현이 왜 났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에 가면은요, 자유한국당 회의실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등등등 당직자에 나오면은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가 한 7, 8명 정도 자리밖에 없고요. 기자들은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앉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두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칩니다. 그 상황을 걸레질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자, 양주열 변호사. 개인적으로 제 정치부 후배들이 일하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왜? 글쎄요,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은 비하가 아니라고 하시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뭔가 좀 억하심정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좀 전에 얘기하고 있던 홍카레오 얘기에서 야당일 때는 뭔가 좀 아픈 걸 던져야 된다. 세게 힘이 없으니까 그 얘기라고 하는 게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좀 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당일 때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여권을 향해 정부형을 향해서 아픈 어떤 발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뭔가 눈에 띄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좀 다스려서 이렇게 좀 더 보듬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왜 앉아서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저런 말을 저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있어봤던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분 나빴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비하 아니라고 해명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정중하게 더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또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각자 진영만 보는 생각들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오히려 거기에 더 심취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눈들을 너무 좁게 보고 계신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얘기가 과격하고 세게만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규환 변호사. 지금 한성교 사무총장은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당직자들을 향한 욕설 때문에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그때도 약간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어제는 저 기자들 향한 어떤 거친 표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설화가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닌 건데요. 이걸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한국당 내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분위기가요. 예, 우리 대표께서도 얘기했듯이 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라. 3, 4, 1원. 뭐 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좋은 말들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도 아마 뭐 한 사무총장께서 3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 실수라고 보고요. 말 실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서는 기자들께서 충분히 불쾌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저께 한승교 총장이 얘기를 했고요. 한승교 총장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기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뭐 선의를 가지고 한 이야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뭐 기자들이 보기에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승교 총장이 본인 총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뭐 기자들 일부러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말실수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말실수는 뭐 당연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실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앞뒤 관계에서 보면 이건 말실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뭐 이해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말실수 때문에 당의 기본적인 어떤 지지도가 내려가는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임이죠. 김용태 사무총장 시절에도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차지 않습니까? 거기가 앉아있게 되면. 그래서 김용태 사무총장 시절 경우에는 바닥에 기자들한테 깔개를 제공했어요. 그 앞에 회의 때는. 그래서 그 깔개를 안고 일을 하라. 그러면 조금 높이도 괜찮고 앉아있기가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지금 깔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걸레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 의도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요, 지금.
현장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배재정 전 의원님. 사실 한국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개별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사안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쌓이게 되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이나 여러 가지 당 지지율 입장에서.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여당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당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막말이 이어지면 뭐 반사 이익이라는 걸 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뭐 방식은 저는 뭐 정치 전반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권 여당에서부터 먼저 말을 할 때는 똑같이 신중하게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아마 소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각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그런 좀 과도한 말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번에 뭐 걸레질 이런 이야기들은 지지층 결집하고는 상관없는 막말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을 헛되게 좀 질타하면 좋아하실 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막말이라는 것도 서로 좀 강한 발언을 할 때 주목도 받고 아니면 충성 경쟁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데서도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는 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빨리 그런 이제 막말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좀 다들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셔야지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좀 나아지시지 않겠습니까? 자,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본인이 해명은 했죠.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서 한 말인데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그런데 정말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인사 참사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한 인사가 사무총장 인사인데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A를 생각하면서 B를 말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앉혀놨다는 것은 사무총장이라면 얼마나 언론의 노출 빈도가 많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인데 당 살림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자리죠. 그런 분이 자기의 취지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분을 말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 누적된 말 실수가 있고 그리고 말의 실수가 좀 뭐랄까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수라는 점들이 누적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여당을 보고 인사 참사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성교 사무총장의 사례는 좀 야당 스스로 자성해야 될 인사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경환 변호사, 인사 참사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막말보다 더 아픈 말 같은데요. 특히 뭐 여당의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같은 표현을 써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성교 대표께서 한성교 사무총장께서 말실수를 한 건 맞고요. 본인이 뭐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뭐 더 이상 변명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사 참사라고 하는 거는 뭐 역량에 맞는 지위를 줬는 이런 부분인데 한성교 총장님 지금 현재로 본인이 그 어떤 당을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면 보좌관이라든지 뭐 행사를 꾸리는 거라든지 관련한 모습을 보면 많은 그 당원들 그리고 당 간부들의 어떤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사 참사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말을 한 뜻은 아니지만 너무 좀 과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실수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당에 계시니까 옆에서 가까이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까이 많이 봤는데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창의적이십니다. 방송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료와답지 않게 일을 추진하는 데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뭐 장외 집회할 때도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 뭐 아무튼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인선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치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제 새로 인선이 됐습니다. 근데 주목을 끌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중앙일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치의 강대환 부산대 교수, 지금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기사가 됐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이 내용이군요. 지금까지 대통령 주치의는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의사인 그리고 현직 대학병원 교수들이 됐죠. 주로 서울대병원 교수분들이 많이 주치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어제 청와대가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인선의 배경을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간 역대 주치의, 여기서 말하는 주치의는 양방 주치의입니다. 한방이 아니고 양방 주치의입니다. 주치의는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위촉돼 지방의 의사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다. 이번 주치의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훌륭한 의사분들에게도 다양한 기여 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은데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인선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 쪽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치의라면은 대통령을 수시로 진단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부산에 있어. 양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평소 의무실장이 청와대에 상주하고 뭐 치과, 안과, 피부과 등 분야별 자문의사들이 있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무대와 합동으로 체크한다. 긴급한 경우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가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부산에 상주하는 의사 문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 이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네요.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 위촉이다. 1, 2주에 한 번씩 대통령을 검진한다. 대통령 위급 시 공백 생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방금 소개드렸죠?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도 하네요. 여기 보시죠. 맞는 해석인지 아니면 좀 너무 나간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 PK, 부산 경남 지역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제 청와대가 뭐 직접 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서 뭐 따로 영상은 없습니다. 그냥 기사 내용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배재정 전 의원, 이 어제 인선의 취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환영합니다. 예. 뭐 청와대도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예. 지역에 계신 좋은 예.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부산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요. 특히 그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시는 환자분들과 관련된 걱정들이 또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분들의 비용도 물론이고요. 이 의료의 어떤 질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그런 면에서 지역의 의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지역에 계신 의사분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들의 위상을 좀 높이는 계획이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계신 훌륭한 의사분들에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청와대가 설명한 것처럼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도 합니다. 주치의를 정하는 게 총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약간 실소를 사실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이 관심을 만약에 끌어모은다면 저는 지역의 어떤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어제 인선 관련된 기사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면요. 뭐 그런 반응도 있더군요. 굳이 지방이라는 걸 강조했어야 했는가. 지방의대.
예. 뭐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 이런 표현 불편하다. 예. 이런 반응도 있더군요. 예. 뭐 대통령의 건강은 예. 국가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 물론 진짜 주치의를 선정하는데 지방 균형 발전가 이야기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방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걸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선임이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잘 했을 때 예.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거에 비해서 시간, 1차적으로는 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실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의 실력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예,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예. 어쨌든 실력이 검증이 됐으니까 예. 선임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겠죠. 그건 그렇다면 기본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게 진짜 문제된다면 예.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선임한 것이다. 본인의 건강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실력을 충분히 평가했기 때문에 예. 선임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예. 뭐 또 정치적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충분히 뭐 부산 지역 출신의 의사를 특히 부산에 상주하는 의사를 예. 선임을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고려가 그게 원칙은 아니었겠지만 예. 뭐 배경적으로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 부산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 교수란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최영선 의원님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라고 하면 지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의사도 있고요. 대구의 의사도 있고 광주의 의사도 있고 뭐 전주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부산이다. 근데 부산을 한번 떠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고향이고요. 그리고 좀 사저는 양산에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는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지금 기사에 또 실려 있는 겁니다, 사실요. 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예. 그냥 저는 주치의라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 건강 문제는 사실은 예고하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청와대 내 의무실장도 있고 예, 하기 예. 때문에 주치의가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 주치의를 그러면 그 두는 원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즉시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주치의니까 응급대처 때 급하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예. 일일 생활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 이 예.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기존 주치의께서 73세였는데 예. 54세로 젊어졌다는 부분은 젊어졌다. 굉장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젊은 의사로 바뀐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예,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예. 좀 많아서 이 시스템을 좀 아는데요. 예. 주치의는 그야말로 상당 부분에 있어서 1차 검진 기관 내지는 평소에 우리가 건강 자문을 해준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예. 보조하는 또 주치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정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게 또 영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제 말씀은 그 주변에 다른 실제 각각 분야별로 뭐 많잖아요. 내과, 외과 다 예, 있고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상징적으로 제1 주치의 한 분이 지방에 계시는 게 대통령 안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 임명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의 건강을 잘 챙기기만 하는 게 주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요. 한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요.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숨진 7개월 딸 상자의 방치. 그러니까요,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요. 일단 7개월이라는 거 굉장히 어린 아기죠, 아기. 그런데 아기이자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자에 이거에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3일간 집 비운 부모다. 반려견이 핥힌 다음 날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7개월 된 아기, 그리고요, 여기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좀 적습니다. 아빠는 21세, 엄마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죠. 아이를 갖기에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상태를 만들었느냐? 이 얘기가 이래요. 무섭고 병원비가 없어서. 이게 이유였답니다. 숨진 7개월 젖먹이 둔 채 친구 집으로 간 부부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름 전에도 아이를 집 밖에 방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학대 방임 여부 수사에 나섰다. 양규열 변호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부부가 아이를 실거주 아이를 키우다가 그 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평소에도 좀 핥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려견이 굉장히 덩치가 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게 아닙니까? 개죠. 근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 자체는 8개월인가 돼서 그게 품종은 그런데 아직 크기까지는 않은 그런 개입니다. 어쨌든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평소에도 핥히는 일이 좀 있었는데 핥혀서 이제 염증 연고를 발라주고 잤는데 그 다음날 숨을 쉬지 않았는데 그 뒤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각자 친구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 부부의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이 부부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집을 찾아와 봤더니 이 외손녀가 지금 종이 상자에 담긴 채로 싸늘하게 이제 주검이 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척에 나섰다가 자진해서 이제 부부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요. 저는 사실 30 중반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부가 21살이고 18이면 뭐 경제력은 어땠는지 또 주변에 뭔가 물어보거나 이런 데를 있었는지 아이에 관해서 키울 만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만한 주변의 환경은 어땠는지 제가 이 두 사람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아이 출산율 낮고 아이를 키우질 않는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참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돌봐줄 곳이 없어 돌봐주지 못해서 방치돼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아이 한 명이 참 귀중한 시절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규환 변호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잠깐만요. 이규환 변호사 먼저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일단 말씀하시죠. 이규환 변호사. 글쎄요. 이제는 부모의 자격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자격? 뭐 운전 기사들도 기사 자격증, 면허 자격증이 생겨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 양의 아빠와 엄마가 나이를 보니까 21살과 18살입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던 거 아닙니까? 엄마를 보면은 뭐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았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성인이 됐지만 어쨌든 나이 기준으로는 미성년이거든요. 그런데 21살짜리, 18살짜리가 이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부모였으면 애가 그리 영아일 경우에는 그리 큰 개를 잘 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2마리씩. 위험할 수가 있죠.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기르는 게 원칙이죠. 그거 없이 같이 길렀다. 그래서 개가 핥혔다. 핥혔기 때문에 연고만 발라주고 그대로 잤다. 이런 것들이 과연 부모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식이 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애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죽었는데 그걸 3일 동안 방치하고 어디 갔다.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상식적이진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부모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 제가 결혼을 자꾸 시키고 애를 낳아야 될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거쳐서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정도 때 저런 육아와 관련된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육아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가 결혼하는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과목 정도로 선택 과목 정도라도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배재정 전 의원님.
아니,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의문을 정말 많이 가지면서 아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학교 교육이 되었던 아니면 사회 교육이 되었던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수개월 전에도 아이를 유모차에 방치했다가 신고가 되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학대를 의심받는 상황의 경우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 생각이. 뭔가 수개월 전에 전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죠.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인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보가 일면 접수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그건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미국의 영화 같은 걸 특히 많이 보면 아이를 잠시 집에 혼자 두었다가 그 아이의 이 양육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영화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어린아이를 혼자 두게 되면 외국의 경우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다. 이런 좀 사고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사회 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이 한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 사회 기사인데요. 치킨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킨집 집 주변에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 내용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창업과 폐업을 보면요. 폐업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극한 직업 치킨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킨집 창업과 폐업이 한 해에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가장 최근 지난해 걸 보죠. 2018년입니다. 창업이 6,200곳입니다. 반면에 폐업은요. 8,400곳. 더 많습니다. 치킨집이 6,000개 넘게 늘어나지만 8,000개 넘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4년 이후부터는 폐업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내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KB금융이 최근 4년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치킨집, 퇴직자의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서 매년 8,000곳 넘게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특히요, 이게 지역별로 꼽아봤는데요. 수원, 부천, 창원은 치킨집의 무덤이랍니다. 폐업이 창업보다 훨씬 많은 곳이랍니다. 아주 손을 꼽혔습니다. 출혈 경쟁, 지역 경기 침체 여파 등등입니다. 지금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이요,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8만 개요.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최영선 의원님, 특히 이 수원은 최근에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하면서 무슨 특정 치킨, 뭐 양념을 특이하게 했다 해서 유명해졌는데 막상 이 지역의 치킨집은 말도 못하게 경쟁이 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8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데요, 숫자가. 일단 한 해에 8,400개 곳이 문을 닫고 이것도 문제고 한 해에 6,200곳이 새로운 문을 열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한 해에 6,200곳이 새로 지금 한쪽에서는 문을 마구 닫고 있는데 한쪽에서 6,200곳이 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은 치킨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뭔가 사업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을 찾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치킨집이 그 중에 하나고,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포를 크게 안 열어도 되는, 그래서 초기 사업 비용이 좀 적어도 되는 소규모로 그런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거네요.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외식업 중에서 5곳 중에 한 곳이 치킨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뭐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기업체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자영업에서 과당 경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에서 그 실직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자영업자들마저도 힘들어지는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어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우리가 그 정책들을 제대로 펴고 있느냐.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법인세 다른 나라들은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죠. 최저임금도 인상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그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기업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인력이 저쪽으로 나가서 자영업의 가당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영업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해법은 일자리군요. 일자리가 있어서 굳이 치킨집을 창업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엔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여름철 전기료 할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한국일보와 매일경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여름 전기료 부담 매년 덜어준다. 이런 내용에 초점을 둬서 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매일경제, 누진제 완화, 한전 적자엔 눈 감은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2개의 기사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부담 매년 덜어준다. 어제입니다. 어제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개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진 구간 확대하거나 단계를 축소하거나 뭐 완전 폐지 3가지 아닌데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혜택 보는 구간 확대 혜택이 유력하다. 가구당 월 평균 10,000원 정도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부담을 매년 덜어준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반면에 매일경제는 이로 인한 문제점에 좀 집중을 하고 있군요. 누진제 완화 카드 꺼낸 정부다. 한전 적자엔 눈 감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료 할인 지속. 한전 재정 악화는 불보듯하다. 누진제 폐지 포함됐지만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렵다. 일단 3가지 안이 여기 좀 그래프 소개가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죠. 지금이 이렇습니다. 3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냅니다. 킬로와트당 적용하는 요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안은요, 요 구간을 좀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0kW에서 300kW 매달 쓰시는 분하고 400kW에서 450 정도 쓰시는 분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구간을 늘려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안은요, 아예 단계를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확 줄입니다. 그러면은 400kW 이상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안은요, 여름철에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연중 한 가지 요금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킬로와트당 요금을.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뭐냐면요. 200kW 이하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이 또 올라가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아무튼 정부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매일경제 기사는 이제 한전 적자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에 요금 인하를 좀 했죠. 그로 인해서 한전이요. 비용 부담을 3,600억 원을 졌답니다. 이 중에서 정부는 350억 원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부담을 느끼죠. 기업이죠. 한전은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자, 밑에 보시죠. 한전은 올해 영업 손실 2조 4천억 원, 단기 순손실은 1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한전 보고 또 안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2개의 신문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서 짧게 한 30초씩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양주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두 기사 다 공이 들어올 만한 얘기인데 한 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만 이렇게 개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데만 누진제를 특별하게 적용을 했고 그거는 그 정책이 옛날에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쪽에 산업 분야에는 혜택을 주고 가정에는 부담을 안겼던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어떤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산업용 전기. 그렇죠.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여름철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펑펑 틀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지도 같이 그럼 양결 변호사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뭐 현실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현실화시킨다.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는요? 예. 조만간 한전도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예. 나중에 뭐 결국 적자로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는데요. 예. 작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작년에 워낙 뜨거운 열기가 폭염이었죠.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가정이 쓰는 양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보통은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루어진 특수한 케이스고요. 예. 만약에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견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만약 그것도 적절한 어떤 뭐 데이터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정된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누진제 자체가 주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예. 세금도 보통은 누진제를 두는 이유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내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많이 내야 된다. 예.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쓰게끔 만들어버릴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기 절약이라고 하는 효과도 없어질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게 되는 빚은 결국은 나중에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예. 결국은 정세로 기결될 것이다. 예. 계속 이렇게 돈 쓰기만 해서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온난화 하는데요. 예. 지금도 벌써 정말 많이 덥지 않습니까? 저는 올여름도 너무 많이 더울 것 같고 예. 이 에너지가 이전에는 그냥 이 전기요금이 얼마냐 이런 정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예. 복지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산업용 요금까지 포함해서 예. 사실 우리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했지만 올해 개편이 되면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최영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산업용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이 산업용이 일단 요금만 보면은 가정용보다 싼 것처럼 보입니다. 킬로와트당 요금이. 그런데 비용이 산업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송전, 배전 그리고 계량기 설치 이런 데서 가정용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자체가 좀 싸다는 거예요. 배전, 송전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비용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예. 산업용은 전기를 쓰면서 생산을 해서 고용을 일으키고 생산 자체로 또 세금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가정용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고민의 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독버섯입니다. 사슴뿔처럼 생긴 이것, 붉은 사슴뿔버섯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입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30분 만에 피부 괴사, 탈모 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버섯에서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물질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제보다 500배 이상 효능이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사람 살리는 독버섯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숙청설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책설이 제기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가족 공연을 관람한 자리에 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행사에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들의 50여일 만의 등장으로 숙청, 근신설 등의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변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맞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차이는 바로 헤어스타일. 평소 고수하던 스타일이 아닌 올백으로 넘긴 머리가 생소합니다. 이날 골프 라운딩 후 바로 일정을 소화하느라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부터 라이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머리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머리를 내린 거하고 머리를 넘긴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미국 내에서 있을 것 같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독버섯입니다. 사슴뿔처럼 생긴 이것,
붉은 사슴 뿔버섯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입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30분 만에 피부 괴사, 탈모 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버섯에서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물질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제보다 500배 이상 효능이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사람 살리는 독버섯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숙청설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책설이 제기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가족 공연을 관람한 자리에 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행사에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들의 50여일 만의 등장으로 숙청, 근신설 등의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변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맞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차이는 바로 헤어스타일. 평소 고수하던 스타일이 아닌 올백으로 넘긴 머리가 생소합니다. 이날 골프 라운딩 후 바로 일정을 소화하느라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부터 라이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머리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